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가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오상우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암 예방, 그다음에 비만, 대사증후군, 대사질환 예방 뭐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데이터 사이언스를 같이 하고 있는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30년이란 긴 시간 비만 연구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종류,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을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는 몇 가지나 될까요? 30년은 조금 안 됐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를 했는데요. 그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거는 뭐 전 세계에 누군가 시간이 많은가 봐요. 다 조사를 해봤는데 뭐 10만 개 정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뭐 10만 개가 되는지 20만 개가 되는지 만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장을 좀 헤아려보지 않았으니까 주장을 받아들여서 하더라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연예인 A 씨의 다이어트, 연예인 B 씨의 다이어트, 그다음에 미국의 그 가수 누구의 다이어트 그렇게 계산을 하면 몇만 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효과로 인정돼 있는 거는 10손가락도 안 돼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그런 걸 다 하면은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 효과가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다 실패해요. 다시 찌고. 근데 다시 찔 때 살이 지난번보다 더 찌는 요요 현상을.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든지 하고 나면은 다시 쪄요.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10년 전에는 무슨 황제 다이어트님은 그 다 유행하다 요즘은 또 어느 한순간 또 사라졌어. 여러분도 아마 겪을 거예요.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10년 전에 무슨 다이어트가 유행했는지 20년 전에 유행했던 다이어트 보십시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 있냐고. 근데 그때마다 그런 다이어트 나올 때마다 다 어느 전문가가 나와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세월 동안 제가 진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예요. 원칙이 뭔지를 알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성공을 해요. 근데 원칙을 안 지키고 무너지는 순간 누가 옆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홀쭉해지면 저거 따라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따라했다가 거의 다 조금 지나면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이 분야에 저보다 훨씬 오래 연구했던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다이어트도 다 효과 있더라. 단 오래 지속하는 다이어트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유행하는 다이어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에 위고비가 진짜 대인기인데 위고비가 사실 효과 면에서는 다들 뭐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의 위험성은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고비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위고비라는 약이 나오고 좀 있다가 또 젯바운드라는 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약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싹센다라는 약이 나와서 매일 주사 맞다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 젯바운드나 위고비가 나오고 그다음에는 또 한 달에 한 번 그 맞는 주사가 나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맞는 거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만 맞고 한 달 동안 식욕 조절이 돼.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이 나와. 근데 그건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런 약들이 나오는데 이 약들을 왜 계속 개발하느냐면은 기존의 비만약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주로 이제 신경 그 전달 물질 식욕을 억제하는 메커니즘 주작용이고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작용들이 주작용이었는데 근데 이 약들이 무슨 문제가 하냐면은 어떤 약은 봤더니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높이고 심근경색증뿐만 아니라 심장 판막 질환까지 높여주니까 어떤 약은 이 뇌로 가서 식욕을 조절하는 그쪽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 식욕 조절 계통이 이 우울증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악화돼서 자살을 기도하고 이런 비만약의 흑역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1930년대 개발된 모 약은 몸 안에 에너지 발산, 그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바 지방을 태우는 거지. 그런 약이 개발됐는데 그 약도 이제 지방을 태우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런 비만약에 식욕 조절하고 에너지 태우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뭐 이런 약들이 개발되다가 갑자기 이 약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아주 오래됐긴 했는데 1980년대부터. 근데 이 약은 뭐냐면 장에서 본래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장에서 되는 호르몬을 본래 이 장이 왜 이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밥 먹고 나면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배부름을 느끼게 하려고 장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서 한 2, 3분이면 없어져요. 오래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약에 2, 3분 가는 걸 갖다가 아미노산 서열이나 종류를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일부를 그래서 이 약의 효과가 오래 가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다른 기술들 넣어가지고 일주일 한 달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약이 갖고 있던 부작용을 바꾼 완전히 획기적인 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약이 써봤더니 효과도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들보다 좋아. 그러니까 이 약을 이제 그 대중화가 된 거고 그다음에 아주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어떤 약이든지 어떤 음식인지 부작용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기존의 약보다는 부작용이 덜해요. 어떤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약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살이 잘 찐다. 근데 다시 살이 잘 찌는 정도가요. 옛날에 이상한 다이어트 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어요. 무슨 다이어트든지 살 빼고 나면 금방 다시 되돌아오려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적게 나와 있고 원칙을 지키는 다이어트하고 같이 하면 그런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설사나 변비, 장 트러블을 많이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의 기전이 장 운동을 억제해서 배부름을 빨리 오게 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건데 그럴 경우는 이제 약의 조절을 잘 해가면서 쓰면 되고요. 근데 가끔은 췌장염하고 담석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게 확실치는 않아요. 아주 드물어서. 근데 기존 약보다 그런 위험은 좀 적은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암 이야기를 자꾸들 하시던데 그 동물에서는 갑상선암이 한 케이스가 이전에 싹센다라는 약이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보고가 좀 덜 되고 있고 그걸 수용체 그런 어떤 자극에 받는 수용체가 동물에서는 발견되는데 사람한테는 발견이 안 됐다. 원숭이나 이런 원숭이하고 사람한테는 그런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갑상선암 자체가 굉장히 드문 갑상선암이라서 뭐 지금은 거의 관련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도 좋고 그다음 기존의 약보다 부작용은 적고 심장이나 뭐 이런 데 이런 부작용도 좀 적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 제 경험으로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는 좀 더 써봐야 알아요. 이전의 약들도 그래 부작용이 적겠다 했는데 나중에 써봤더니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은 사라진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그렇게 좀 써봐야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써본 경험으로 그다음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 기존 약보다 훨씬 낫고 안전하다. 근육이 좀 빨리 근감소량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감소가 좀 많이 되는데 이 약들도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근감소를 줄이고 있는데 그건 살이 빨리 빠져서 그래요. 살이 빨리 빠져서 그러고 그다음에 위고비, 젯바운드 이렇게 약이 다음 버전 나올수록 그 양이 좀 줄고 그다음에 그 근육 빠지는 양이요.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그냥 오늘부터 굶으면 훨씬 더 많이 빠져요. 그거보다는 덜하다는 이야기고. 근데 실제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을 같이 한 경우와 아닌 경우하고 금 빠지는 양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손실 빨리 오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러면 그런 걸 같이 하면 근손실이 빨리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안 먹으면 근손실이 빨리 오겠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어떤 제대로 끼니 거르지 말고 골고루 먹으면서 이런 약을 맞고 계속 운동하시고 하면은 그러면은 근손실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적어요. 있긴 있지만 아주 적어요. 예.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지금 너무 많아요. 제 환자들이나 다른 경우도.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저희가 다이어트 하면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BMI 지수, 체지방률 이런 거에 집착하는데 그것보다 허리둘레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건지.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중에 제일 질병하고 관련이 많은 부위에 있는 지방은 어디 있는 지방일까요? 간하고 근육에. 간하고 근육에 있는 지방이 제일 나쁘고요. 근데 간하고 근육에 지방이 왜 끼었을까요? 우리가 먹다 지방이 쌓이다가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간 근육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간 근육을 비집고 들어가는 지방이 어떤 질병이냐면은 지방간. 그다음에 근육에 들어가 있는 지방은 우리가 잘 못 보죠. 근데 대신에 음식 먹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꽃등심 볼 때 거기 있는 마블링 자체가 지방이죠. 그렇게 끼어 있는 지방은 본래 있던 간하고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기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당뇨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지방을 막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지방이 어디냐면은 배 안에 쌓여 있는 이른바 내장 지방이라죠. 그런 지방들은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지방들은 저장하고 있다가 빨리 분해돼서 혈액 속을 떠다녀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간 근육이나 이런 데 가서 잘 박히기도 하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간 근육에 있는 지방을 측정하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꽤 들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거는 넘치고 넘쳐서 간 근육에도 지방이 같이 끼어 있다는 거니까 간단하게 내장 지방만 측정하는 방법이 편해요. 근데 내장 지방을 또 정확하게 특정하려면 CT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하는 방법이 또 덱사라고 해서 방사선을 노출해서 찍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 다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허리 둘레 재는 거예요. 근데 허리 둘레를 재면은 이제 내장 지방하고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좀 있는데 그럼 몸무게하고 허리 둘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몸무게는요, 우리 그 예를 들어, 그 바디빌더나 요즘 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근육량 많잖아요. 근데 그 근육량 많은 사람 몸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내장 지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이 몸무게로 측정을 하는 비만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허리 둘레 하나 재는 게 더 중요하고 아까 내장, 간, 근육에 박힌 지방이 제일 나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방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도 우리 몸에 아주 많이 있고 여성들은 아랫배 허벅지에도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방들은 아랫배하고 허벅지에 있는 지방들은 연구를 해보는 질병하고 별로 관련이 없대요. 그래서 1차 목표는 내장 지방을 줄이는 거. 그러면 내장 지방 줄이면 간 근육 지방 없어진다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이어트 제대로 하면은 거기부터 빠진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랫배하고 허벅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건강에 해롭지 않은 이유는 빨리 분해가 안 되고 잘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지방은 운동 식사요법을 하고 약을 쓰더라도 좀 기다려야 된다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적정 허리 둘레는 그러면 몇 센치 정도 돼요? 이게 그때 이제 학회 사람들하고 같이 아주 옛날에 제가 주로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봤더니 이렇게 커브도 그리고 진짜 많은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봤더니 남자 여자 간에 한 5cm 정도 차이를 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제가 냈고요. 근데 5cm 정도 차이를 주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에서 5cm를 줄 것이냐 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에 비만 유병률이라고 해서 뚱뚱한 정도를 이렇게 본 정도 질병과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분석을 제가 했어요. 남성 90, 여자 85cm 정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냐 하고 의견을 제시했고 여러분들이 좋은 것 같다 근거도 있고 그래서 받아들여서 지금 90, 85cm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 폐경 전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90, 85보다는 조금 더 벌어져도 돼요. 근데 폐경 후에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폐경 후에는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배가 확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거의 비슷한 몸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제 90, 85로 그냥 통일을 하는데 요즘 90, 85 이상인 분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점점 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왜 살 빠지면 뭐 얼굴 보고 보통 살 빠졌다 이렇게 얼굴부터 살이 빠지는 거를 사람들이 칭찬하기도 하는데 얼굴부터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건강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얼굴부터 빠졌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뱃살이 안 빠지고 얼굴부터 빠졌다는 거는 한마디로 지방이 안 태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얼굴도 빠지면 뭐가 빠졌어요? 근육이 빠진 거죠. 근데 이 팔, 다리도 가늘어졌는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보이고 얼굴만 보이니까 얼굴부터 빠졌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뺀 사람은 내장 지방이 아까 빨리 탄다고 그랬잖아요. 간하고 근육. 내장 지방이 줄고 그다음에 이게 이쪽에 상체에 있는 지방이 이렇게 빠져요.
또 제일 늦게 빠지는 지방은 아랫배, 허벅지. 그런 순서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내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뱃살이 주느냐 안 주느냐 봐야 되는데 만약 뱃살은 별로 안 줄고 얼굴부터 빠졌다 그러면 근육이 소실되는 거고 이런 분들은 조금 지나면은 요요 현상을 쉽게 겪을 것이다. 그러나 뱃살부터 빠지고 그다음에 얼굴 빠지신 분은 제대로 빼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반신욕을 하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돼서 막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옛날 반신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일본에 갔다 왔어요. 2000년대 초였는데 일본에 잠시 일본 동경노인병원에 갔었는데 동경노인병원에서 우리를 초청하신 선생님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연구냐면 일본에서 반신욕을 하던 사람이 그 뇌졸중으로 빨리 쓰러져서 죽는다. 그래서 그 도쿄도 우리나라 서울 특별시죠. 도쿄 특별시에서 도쿄도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왜 이렇게 빨리 죽느냐를 그분한테 연구비를 줘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재밌게 보고 왔는데 그 다음에 병원에 출근해서 아침에 이제 외래 진료 가는데 갑자기 간호사 선생님이 저보고 반신욕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유명한 프로에서 반신욕을 하면 머리가 까매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머리 하얀 사람이 까매진다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들어가서 그래?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한 말씀 더 던졌는데 그다음 살도 빠진대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살 빠지는 건 제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모니터로 그 방송을 봤어요. 봤는데 이상한 실험을 하더라고요. 3명인가 4명인가 두고 그다음 한 2, 3주 임상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반신욕을 하고 한쪽은 반신욕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반신욕을 한 그룹은 몸무게는 안 변했지만은 체지방이 빠졌다는. 그 위로 반신욕 열풍이 늘기 시작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면은 반신욕 측정을 체지방 측정기에 한 거예요. 근데 체지방 측정기는 몸 안에 전기를 흘려요. 그러면 그 반신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고 나서 재면요 전기가 잘 흘러요. 그게 근육량이 많은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원래 근육이 전기가 잘 통하고 지방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체지방이 줄어든 것처럼 엉터리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전국에 열풍이니까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거든지 간에 땀 흘리고 나면요. 운동하고 나서 재면요. 체지방 측정기 엉터리 결과 나와요. 땀 빠지고 나면.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그 기계는 굉장히 정확한 기계거든요. 체지방 측정기. 대신에 그 기계는 몸 안에 수분의 양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방금 전 예처럼 땀을 흘리고 나서 재면은 흩어진 값. 그다음에 화장실 소변의 방광에 많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땀 쭉 빼고 나서 재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일정한 그 상황에서 탈수가 아닌 상황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재면은 상당히 정확하게 값이 잘 나오는 그런 기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신욕은 살 빼는데 효과 별로 없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흥미로웠던 게 하루 2끼 먹는 사람보다 3끼 먹는 사람이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더라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한 10몇 년 전부터 청소년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 청소년의 비만에 뭘 해줘야 될까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몇 가지 분석할 때마다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첫째 과일 섭취. 과일 섭취를 많이 할수록 애들이 날씬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끼니를 2끼 먹고 3끼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상하게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끼를 먹는 사람하고 2끼를 먹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3끼를 챙겨 먹으니까 칼로리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이 먹게 돼 있고요. 그러면 2끼는 칼로리가 적은데 항상 분석할 때마다 이 3끼 먹은 사람이 더 날씬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 영양과 관련된 데이터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는 한순간에 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뚱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2끼 먹는 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까 2끼가 뚱뚱한 걸로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작년에 좀 다른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먹는 칼로리당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량, 나트륨량을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새끼 먹는 사람이 전체 먹는 칼로리는 더 많은데 사실은 그 칼로리당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나트륨량은 이쪽이 훨씬 많아요. 두끼 먹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끼니를 걸었으니까 우리 몸은 잔뜩 긴장을 하고 뭘 먹으면은 안에 지방으로 저장해야 되는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도 또 우리 뇌는 뭔가 좀 포도당도 안 오고 그러니까 뇌도 잔뜩 뭔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먹을 때 기름지거나 달거나 짠 음식을 찾게 돼 있고 그게 다 지방으로 축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새끼 먹는 사람이 두 끼 먹는 사람보다 날씬하고 두 끼 먹는 사람은 더 찌게 나오는 것들. 거꾸로 그러면 두 끼 먹는 사람을 세 끼 먹게 바꾸면 어떨까? 실제적으로 임상 환자들을 많이 볼 때 두 끼 먹기를 세 끼 먹기로 바꾸면은 생각보다 살이 잘 빠져요. 근데 세 끼를 갖다가 삼겹살이라든지 아까 이게 당이 높은 설탕 막 잔뜩 끓여진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당연히 안 빠지겠죠. 그 세 끼를 갖다가 좋은 형태로 그다음 몸에 적당하게 당신은 지금 그렇게 긴장하고 음식이 없다고 긴장하면 필요가 없다 하는 신호만 줄 정도로 먹으면 돼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 갑자기 먹을 때 가볍게 먹고 나면은 생각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점심 때 적게 먹어요. 저녁 때도 적게 먹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식사를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메커니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돼서 작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었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아침 먹이기 운동을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생부터 아침 먹기 운동을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만 가면은 아침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운동을 좀 그 시범 사업도 좀 하고 운동도 했었는데 코로나 있고 나서 다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애들한테 아침밥을 좀 먹게끔 캠페인을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또 반대도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왜 거기 쓰게 하느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 안 낳잖아요. 엄마들 바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아침에 애 깨워가지고 안 먹는 거 억지로 입에 먹여서 학교 보내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애 낳기 위해서 변화 엉뚱한데 돈 많이 쓰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의 부담도 덜고 비만 예방을 위해서 애들 학교에 그냥 보내면 학교에서 가볍게 아침을 좀 먹게끔 해주고 그런 거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끝나서 이야기해봤더니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교가 요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또 이직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엄마의 부담도 들고 애들 건강도 하고 뭐 그런 여러 목적으로 아침 먹기를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 소원이고요. 그렇지만 또 반대되시는 분들의 그 말씀, 그 애들 먹이는 것까지 아침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말씀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 공복 첫 음식이 그날 하루를 좌우한다고도 하는데 지금 강조하신 그 아침 식사를 어떤 음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를 대단하게 먹으면은 또 가서 애들 공부하는데 졸리고 일하는데도 방해가 돼요. 가볍게 신호음만 주면 돼요. 브렉퍼스트 보면은 가볍게 아침 뭐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 빵 한 조각, 빵도 그 흰빵 말고 호밀빵에 통밀빵에 우유 한 잔 먹어도 돼요.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것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과일 뭐 여러 가지 과일이 섬유소 많은 과일 조금만 먹고 가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되고 아니면 평소에 아침을 먹던 사람이 아침 밥 챙겨서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단백질 섭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계란을 아침에 뭐 두세 알씩 먹으시는 분도 많은데 요게 뭐 일각에서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관계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옛날에는 그 계란 노른자를 분석을 해보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인다고 알았어요. 근데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안 그런 거예요. 그다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사람마다 이제 변이가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콜레스테롤의 한 7, 80%를 간에서 만들어내요. 스스로.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영향을 더 받아요. 그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변이가 좀 심한데 한국인들은 아무래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그러면 계란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나 임상 결과가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 콜레스테롤 환자인데 계란 못 먹게 한 거는 과다한 거다. 먹어도 된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침에 계란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이 좀 적죠.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어야 돼. 왜냐하면 단백질만 먹으면은 단백질이 몸에 붙으려고 그러면 탄수화물이 좀 같이 있어줘야.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장기가 뇌라고 그랬잖아요. 뇌에 포도당이 안 오면요 근육분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먹어줘도 사실 더 많은 양이 그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근육분해를 좀 억제하려고 탄수화물을 좀 먹어주면서 그 다음에 뇌에 포도당을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당도 주면서 뇌를 그 기능 잘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 단백질을 좀 챙겨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일부러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몇 끼니 먹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몇 끼니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제일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 그냥 손바닥 요만한 크기로 몇 끼니 챙겨 먹어라. 근데 요즘 비건 음식이 유행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뭐 이게 동물의 사육이나 그렇지만은 식물성 단백질의 단점은 뭐냐면은 필수 아미노산 중에 몇 개가 빠진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 먹을 때 한 번은 계란 먹다가 한 번은 비건 음식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먹다가 한 번은 동물성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만 먹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그 종류를 바꿔가면서 콩 종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걸 바꿔가면서 드시면은 필수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잘 채워질 거예요. 조리 방법에 따라 이 영양 성분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계란이나 뭐 이런 단백질 요리를 할 때 기름으로 조리를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나는 기름을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살이 안 빠져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보면요. 저는 나물만 먹어요. 그러면 나물 한번 사진 찍어와 보세요 하면은 참기름이 범벅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 계란 잘 챙겨 먹어요 하면은 계란인데 계란 후라이로 그 식용유 잔뜩 뿌려가지고 그러면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넣는 기름들이 생각보다 우리 음식 속에 많아요. 비빔밥 정말 훌륭한 음식이에요. 근데 그 참기름을 그렇게 쫙쫙 뿌려서 넣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모르게 먹는 기름은 생각보다는 많고 그 기름이 우리의 입맛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일수록 조금 줄여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배달 음식이에요. 배달 음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과 그다음에 조미료와 그다음에 기름이 들어가야 팔립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 먹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게 좀 적은 형태로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학생들 식단 조사했을 때도 과일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좀 비만율이 적다고 하셨는데 과일이 혈당이 안 좋다는 말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섭취는 뭐 어떻게 해야 그럼 살을 빠지게 하는데 도움이 좋은? 근데 과일에 있는 뭐 비타민 C, 비타민 무슨 성분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음식 중에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과다하게 비타민 C나 이런 걸 먹어봤자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비타민 C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섬유소예요. 섬유소가 많은 과일을 먹어야지 즙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설탕물 먹는 비슷한 형태가 돼버리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먹거나 아니면 또 굳이 그걸 갖다가 즙으로 짜가지고 그 위에 물만 먹어요. 그러면은 그 과일이나 채소가 갖고 있는 효과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섬유소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배에 들어와서 배부름을 빨리 일으키고요. 그다음 소화 과정에서 혈당을 빨리 높이는 거를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우리 장내 세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장에 가면은
섬유소가 많으면요. 장내 세균 중에 좋은 거 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내 세균이 뭐 여러 가지 우울이나 기분 조절, 그다음에 비만, 대사 과정 조정, 당뇨병, 그다음에 심지어는 치매까지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섬유소가 많은 거는 장내 세균, 그다음에 혈당 조절,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만 조절인데 여러 가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데 빈도가 중요하고 섬유소가 많고 그다음에 갈아 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식후보다는 식전이 좋다고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일을 먹기에. 저는 식후 식전은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음식과 음식 사이에 간식으로 과일을 제공하자 했더니 그 모 정권에서 괜찮다 이거 해라. 우리나라 농산물을 갖다가 학교에 쓸 수 있고 그 당시 외국에서 정말 싼 과일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농산물이 지금 판로를 잃었는데 이 학교에 공급을 하면은 그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애들 건강을 위고 비만 예방하고 좋다는데 그럼 뭐 그렇게 하자 하고 뭐 사과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정부 모 기관하고 이제 또 붙은 거죠. 왜 붙었냐? 그런 주장을 했던. 그래서 제가 불려가서 그 기간하고 한참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때 뭐 그 사람들 이야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간식으로 주는 거하고 식후에 주는 거하고 정부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그럼 간식으로 주면은 그게 또 관련돼 보여. 그러니까 식사와의 일부로 뒤에 주면은 그게 그 도움이 되지만은 간식으로 주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비용은 이렇게 상승하는데 정부가 이런 돈을 쓸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난 저 너무 웃긴 게 아니 백신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그걸 증명하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백신의 종류별로는 증명을 하지만은 백신 전체로 보면은 백신은 필요하다는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거 코로나 때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백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전체 백신이 효과 있냐 없냐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릴 때. 백신 하듯이 이것도 사실은 효과 있다는 것도 이미 입증이 돼서 1980년대 논문이 끝났다. 근데 왜 최신 논문을 내놓으려고 하느냐 하고 이게 하다가 한 1, 2년 지나서 그것도 시범 사업하면서 점점 하게 됐다가 간식으로 제공하게 됐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 근데 왜 그러냐? 미리 먹고 나면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몸에 뭔가 음식을 먹었다는 신호가 오니까 다음 끼니를 줄여줘요. 그다음 뇌에도 가서 당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포도당 좀 들어왔네. 그러면 우리 뇌는 이제 긴장을 안 하고 밥 먹어라 신호를 그렇게 세게 안 줘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다음 장내 세균도 그렇고 포만감도 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과일 말고 채소로 먹으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채소가 부족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김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 청소년들 김치를 또 안 먹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채소가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고 채소나 과일 형태로 풍부한 섬유소와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성분들을 같이 제공해 주면은 비만, 당뇨 뭐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방금 김치 얘기해 주셨는데 막 외국에서는 막 K 건강식품으로 막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는데 사실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짠 음식이잖아요, 김치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그런 연구를 해봤어요. 이 나트륨이 갖고 있는 나트륨의 밀도, 나트륨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비만하고 연관이 있냐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나트륨 밀도가 높을 짠 음식일수록 비만을 잘 유발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칼로리의 효과를 보정해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그런 메커니즘이 또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메커니즘이 많이 규명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 지방세포의 성장이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동물적 실험도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짠 음식은 그 자체가 살을 찌게 한다. 이게 또 하나의 밝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짠 음식을 좀 피해야 되는데 또 짠 음식 자체가 그 뚱뚱해지기도 하지만은 짠 음식을 조금만 소금 양을 줄여주면은 음식이 슴슴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배부름이 먹고 나서 배부름 오려면 한 1, 20분 걸리거든요. 그런 천천히 먹게 해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짠 음식을 먹을 때 뭐 약간 그 퍼져 있는 낭설 중에 물을 같이 먹으면 이제 소화 효소가 희석돼서 뭐 소화에 좋지 않다 이런 게 여전히 많이 그 진리로 통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느 한순간에 그 뭐 어디 갔는데 방송에 갔는데 막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소화 효소가 희석이 돼서 그 다음에 소화에 방해가 된다. 전혀 동의가 안 돼요. 우리 그 이제 가수분해라는 거 있죠. 음식이 들어와서 일부 가정은 또 가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물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희석이 될 정도로 물을 먹어야 된다면은 밥 안 먹고 물 대병 이 정도는 먹어야 될 거예요. 사람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그 비만 환자나 살을 빼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들한테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라 하면 같은 부피나 같은 킬로그램 내에 그램 내에 들어있는 에너지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음식이 사실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음식이 살을 잘 빼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에서 보면은 물 먹는 걸 그렇게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다음 소화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물, 과다한 물 말고는 먹어야 도움이 되는데 입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밥만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화 불량도 잘 오죠. 그게 좀 거꾸로 된 개념이고요. 대신에 이제 밥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천천히 먹는 거. 먹고 나서 배부름이 오려면 1, 20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데 밥에 물 말아 먹으면은 3분 내에 후루룩 먹어보다 저도 바쁠 때 그렇게 먹는데 그다음 국밥도 뜨겁지 않으면 그냥 후루룩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건 나쁜 거죠. 배부름 부르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니까 그건 좀 나빠요. 국밥을 천천히 먹으면 괜찮은 거. 국밥 뜨거우니까 빨리 못 먹어요. 근데 이제 밥에 물 말아 먹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자면서도 이제 살이 빠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초대사량은 일단 근육량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가는 열량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눈만 뜨고 있더라도 에너지는 소모가 돼요. 그게 하루에 나가는 에너지의 60에서 75%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럼 60에서 75% 중에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장기가 어디냐면 뇌예요. 뇌는 가만히 누워 있더라도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계속 여러 가지 반응들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잘 때도 노폐물을 정리한다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아주 에너지가 필요한 장기예요. 그런데 이 장기는 이 뇌는 우리가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많이 써라 말라 이게 조절이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장기가 뭐냐면은 근육이에요. 이 근육량을 우리가 좀 조절이 가능해. 운동하고 단백질 제대로 탄수화물 제대로 골고루 먹고 이러면은 그다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불어나요. 그다음에 심장 뭐 이런 데도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런 기능들을 갖다 잘 키워 놓으면은 그러면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먹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근육량 없고 이런 사람들은 금방 살이 찌겠지만 나는 먹어도 안 찌는 몸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이어트 과정에서 이상한 다이어트, 유행하는 다이어트 하면 대부분 근육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푹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다 아까 이야기했던 새끼 두께와 같은 이론으로 조금만 먹어도 기름진 거 찾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단 거 찾고 짠 거 찾게 돼 있고 살은 더 찌는데 근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더 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비만 클리닉에 이렇게 오시면은 재어보면은 근육은 요만큼밖에 안 남아 있고 체지방이 이렇게
많은 환자로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세요. 아, 뭘 해도 안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뭐 같은 이야기 계속인데 원칙을 지켜서 그 원칙을 잘 알고 하는 다이어트가 너무 중요해요. 그 기초대사량을 이제 높이는 측면에서 약간 그 하루 그러니까 식전이나 뭐 공복 운동이 좋은지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는 이제 식후에 저녁에 운동하는 게 좋은지.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식전 식후 상관없어요. 운동만 계속해서 근육량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숨가쁜 운동을 하면은 하루 종일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밤에 잘 때도 탄수화물보다 지방으로 에너지를 더 잘 써서 지방이 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식전 식후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식전든지 식후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식전은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다음에 당뇨병이나 이런 약을 드실수록 이 식전 혈당이 사실은 식전에 잘못 운동을 하게 되면 먹고 있는 약이나 여러 가지 영양으로 쓰러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오고, 그다음에 공복에 운동하는 거는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해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살 빠질 때 제일 최고의 적이 그 음식으로 알고 계신데 저는 저한테 물어본다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나오면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공복에 너무 운동하면 또 식사할 때 과식을 하게 될 위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안 하는 것보다 식전 운동을 권한다. 근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식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먹는데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소화 과정을 이제 넘기지 않고 과한 운동을 하면은 안 좋겠죠. 식후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소화에 지장이 없이 가볍게 걷기, 약간 숨가빨 그 정도만 하지 마라톤 뛰거나 하지 마라. 축구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그 정도 운동을 하고 대신에 그런 운동을 하려면 한두 시간 지나서 해라. 그 다음에 그 식전 식후 상관없이 운동만 해라. 근데 대신에 이제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는 경우 식전에 저혈당 안 오게 조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 또 유산소가 좋냐, 무산소가 좋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살을 뺄 때 유산소, 무산소 중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실까요? 당연히 그 살을 그 뺄 때 유산소라는 건 지방을 태우는 과정이죠. 아까 숨가쁜 운동을 하면 내장 탄다고 그랬죠. 계속 그런 운동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유산소 말고 무산소 운동이라는 게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면 아까 위고비나 뭐 이런 약들 쓸 때 근육량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준 사람 안 해준 사람 나중에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근력 운동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유산소, 무산소가 경계가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한데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면은 산소가 별로 필요 없어. 왜 그러냐면은 그 산소가 그 별로 필요 없다는 게 그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는 100m 달리기에도 숨이 별로 안 가빠요. 그럼 산소 소모만 안 나오면 그 사람한테 무산소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근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운동하면 100m 달리기 헉헉거려. 그럼 나한테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무산소의 경계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력 강화 운동이나 이런 운동하고 그다음에 숨이 가쁜 운동 이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씩 적당히 해주고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숨 가쁜 운동은 가능한 매일 해주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숨 가쁜 운동은 과하게 하지 말고 10분씩 나눠서 되니까 하루에 30분만 하더라도 장기간에 쌓이면 효과가 아주 좋다더라. 그래서 오늘 그 먹는 것부터 운동까지 여러 개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원칙, 그 원칙을 한번 쭉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식사 습관이랑 그다음에 그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루틴을 원칙적인 그 다이어트 루틴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식사는 가능한 한 3끼 먹는 게 어떨까 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배부르게 먹지 말고 위가 3분의 2쯤 찼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아버리세요. 그다음에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은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먹는 기름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름질을 줄이고 그다음에 짠 음식을 좀 많이 피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밤늦게 뭐 드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운동은 가능한 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운동 뭐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운동이 스트레스화 되면 안 되고요.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숨가쁜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 이상, 30분 이상 10분씩 나눠서 해주니까 숨가쁜 운동을 가능한 한 매일 해주시면 되고, 이 운동이란 표현이 너무 지나치게 부담스러우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이게 스트레스화 되면은 살이 오히려 더 안 빠지게 방해되니까 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찾는 게 좋습니다. 이 원칙 루틴을 적용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 몇 주 혹은 며칠 정도 유지하면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그거는 뭐 일주일이라도 나타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200kg 있는 사람이 20kg 빼는 거하고, 그다음 70kg 있는 사람이 5kg 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들까요? 후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기초 대사량도 높고 이렇게 해서 빨리 빼야 되고요. 그다음 점점 그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근데 전에는 20kg 뺐는데 이제 왜 이리 안 빠지지?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 빠지는 효과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 당신한테 일주일에 몇 킬로 나옵니다. 뭐 이거 금방 이야기 못 해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몸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이 빠지느냐, 그다음 내장 지방이 빠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무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허리 둘레가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부터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잠이 다이어트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잠은요, 그 옛날에 이제 어느 학회를 갔는데 그 학회에서 유명한 분이 발표를 하는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 계신 분이 잠자는 시간하고 비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뭐 저는 맨 처음 그렇게 생각해서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연구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자료,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을 해봤더니 똑같아요. 그 정말 그럴까 하고 실제 임상에서 봤더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너무 과다하게 자면은 식욕 조절 호르몬이 흔들리고 우리 몸의 대사 반응이 다 흔들리고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면서 이게 살이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잘 하다가 살이 안 빠지면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잠 잘 주무세요. 예. 근데 요즘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정치 상황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요즘 살이 안 빠지고 갑자기 이맘때 주면 갑자기 혈당도 높아지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수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밤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다음에 하루 종일 핸드폰을 써요. 거기서 나오는 멜라토닌, 여러 가지 블루라이트가 이 멜라토닌 분비나 이런 것들 다 억제시키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런 분이 많고, 또 비만도가 늘어나면서 수면 무호흡증, 그다음에 코골이가 심해지면서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너무 많고, 불안 우울이 늘면은 또 그게 수면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 자체가 또 불안 우울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요즘 건강 중에 비만하고 수면 장애하고 어느 게 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냐 하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비만은 장기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그런 경우들 많죠. 어떤 환자분은 한 번 오셨는데 봤더니 코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양압기 차셨는데 그다음에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그 높은 혈압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면이 생각보다는 많은 영향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과정에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술이거든요. 술을 먹으면은 지방분을 방해하고 음식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을 좀 피해야 되는데 술은 깊은 잠도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잠자려고 술 먹거나 이러면 절대 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은 비만 조절이나 현대인의 건강에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많은 연구들이 좀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란 게 있어요? 나이별로 다르던데요. 아주 그 젊거나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성인보다는 조금 더 자야 돼요. 한두 시간. 그래서 8에서 한 9시간 정도 자야 되고, 성인은 한 7, 8시간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으로만 따지면 안 되고 질이에요. 어떤 그 질 좋은 잠을 자느냐. 코골이를 하면서 수면 무호흡에서 7시간 자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질 좋은 잠을
그렇게 자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청소년들이죠. 입시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른도 문제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잠을 못 자요. OECD 얼마 전에 이제 뭐 칼럼을 제가 한 신문사에 써드렸는데 그 OECD 국가 중에 비교해 왔는데 한국이 꼴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또 그렇게 수면 시간이 줄면은 그러니까 수면을 적게 자도 문제고 많이 자도 살이 찌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자도 살이 쪄요. 그래서 그런데 비만에 노출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면도 있어요. 너무 많이 자도 살이 찔 수가 있나요? 그럼요. 성인 같은 경우는 7시간 미만, 그 다음에 그 10시간 이상 잔 경우는 살이 찌고 7에서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 산 사람들이 제일 살이 안 찐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도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침에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몸의 시계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에 그렇게 주무시는 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 일정 시간 되면 점심시간 되면 배고프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계가 그 신호를 위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시계가 이게 아주 정확한데 젊었을 때는 이 시계가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짧아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50대, 60대 넘어가면 이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 불러다가 회의하고 뭐 잔소리하고 왜 이렇게 늦게 나냐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또 잘 겪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시간도 짧아져. 그러는데 주변이 너무 밝아 보세요. 그럼 못 자면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간이 변동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수면 장애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위적인 뭐 공부를 위한 뭐 이를 위해서는 그 인위적으로 수면 장애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노화의 반응으로 수면 장애까지 같이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한순간에 연령의 구별 없이 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데다가 밤에 다 핸드폰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이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라이트 자체가 블루라이트 자체가 또 잠을 못 자게 하고 시간을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빛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주무시는 건 상관은 없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거 그거는 그 나이대에 맞춰서 본인이 조절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수면 환경이 중요해. 밤에 빛이 안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소리가 조용해야 되고 잠을 자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요즘 뭐 제 주변에 보면 밤에 불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절대 깊은 잠 못 자고 만성 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 비만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불러주시면 시간이 되는 경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 따라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살이 빼지는지 원칙을 조금 익히셔가지고 그걸 잘 이용해서 응용해서 짧은 시간 말고 1년, 2년, 3년, 5년 돼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이어트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